그 오디오 공개 강좌를 계속 이어가기로 하신 그런 날인데 오늘 도 변호사님이 바깥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조금 늦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땜빵 같은 그런 기분이기도 하지만 땜빵은 아니고 저희가 VON, 제가 VON 보이스 오브 디 MPK VON에 지금 또 그 책임을 맡고 있는데 VON이 이제 약 100일 됐거든요. 그래서 VON 100일을 기념해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고 이거 태블릿 한번 정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저희가 일부러 홍보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왜냐하면은 계속 이 시간을 좀 이끌어 나가는 것은 그 도티오 변호사님이 그 대표님이 하실 것 같고 저나 아니면은 이제 가끔 이렇게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할 거예요. 저도 예전에 3월에 시작했던 그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그 강의를 시작만 하고 지금 이어가지 않는데 곧 또 저한테 기회가 오면 그 강의도 할 것이고 곧 태양광 문제를 또 저희 이제 여기 또 전문가가 계세요. 태양광에 대해서도 하고 난민 문제를 곧 또 도태우 변호사님이 다루실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재헌 70주년 그 재헌절 전날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인류사적 의의 너무 단위가 크다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헌법 70년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태블릿 문제를 준비를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천근만근 좀 무겁다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태블릿 문제를 잘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1시간 안에 이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어떤 제가 사명을 갖고 한번 시도를 하는데 고백하면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들으시고 계속 머리가 아프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태블릿 이슈가 시작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태블릿 관련된 쟁점은 법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쟁점밖에 없어요. 법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법적으로는 별로 할 얘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태블릿이 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냐면 사실적인 이슈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적이냐 법적이냐 이런 개념을 구분하고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긴 뭐 as a matter of law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영어로는 많이 구분해서 쓰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이게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런 말을 잘 구분하고 살지 않거든요. 이 태블릿 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쟁점이 이미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이슈가 국정농단, 적폐, 그리고 갑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형법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들이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테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 자체가 너무나 문제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적인 현상을 시작을 하게 만든 포문을 연 것이 태블릿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 이상하다. 경제적으로도 이상한 조짐들이 보이지만 사회 전체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가 이상한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저희가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하기 전에 일단 영상을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 우선 태블릿 PC를 누군가에서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해 PC는 법인 명의로 돼 있었는데 그 대표였던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 이렇게 고 씨가 뚜렷하게 말을 했었고요. 예. 평소 태블릿 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그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좀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파일, 그중에서도 이 파일을 담고 있는 최 씨의 태블릿 PC를 중점 보도해드리고 다음에 파일도 역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파일은 모두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 씨가 보관 중인 파일의 대부분이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청와대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연결고리가 고스란히 나타난 셈인데요.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들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최 씨의 탭엔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는데요. 최 씨 사진은 2장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셀카와 누군가 최 씨를 찍어준 사진입니다. 저희들의 그동안의 보도들은 대부분 이 태블릿 PC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 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최순실 태블릿 PC로 밝혀낸 내용들은 검찰 수사와 청문회에서도 재차 입증이 됐고 최순실 국정 개입의 주요 단서가 됐습니다.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보도를 하기 엿새 전이었습니다. 예. 서울 신사동의 더 블루케이 사무실이었는데요. 고 씨는 분명히 저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 수정을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지금 다시 봐도 마음이 복잡한데 이 보도들을 봤을 때는요. 정말 이 태블릿 PC는 반드시 최순실 PC여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가 JTBC를 위해서 그냥 이 태블릿을 그냥 최순실 걸로 하고 그냥 포기할까요? 저희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도 언론인으로 살아왔고 제가 이제 신문 기자로도 일을 해봤고 월간지에서 기사를 써봤지만 이 언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가지는 그 특권이 뭐냐면 워낙 분초를 다투기 때문에 약간 오류를 범해도 약간 봐준다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특히 인터넷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빨리빨리 취재를 하다 보면은 사실 검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언론 기사가 꼭 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럼 틀린 거를 다음에 또 다른 기자가 또 다른 언론이 수정을 하고 또 그게 특종이 되고 이런 재미가 이제 언론의 재미거든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기자를 못 해 먹죠 뭐. 기자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다 바로바로 검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자들의 순환시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JTBC 태블릿 관련된 보도의 특징은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았다. 어떤 새로운 사실적인 정보가 들어와도 우리는 수정할 생각이 없어. 말하자면 연역적으로 보도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사라는 것은 조금 틀리고 수정하고 이렇게 가면서 속보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JTBC의 태블릿 PC에 관련돼서는 이건 반드시 그냥 최순실이 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태블릿 PC가 최순실일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블릿 PC와 연설문과 이메일 이슈를 칼같이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JTBC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연설문과 JTBC 말하자면 연설문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이런 이 태블릿이 뭐가 뭔지 복잡해요. 일단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딱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우리 감독님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우리 감독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 이메일은 반드시 태블릿으로 열 것이라고, 열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보내는 경우가 없어요. 이메일 보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어디서 열든 상관이 없죠. 확인한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아마 우리 박 감독님은 태블릿이 없어서 제 생각으로 노트북으로 열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정도예요. 그런데 JTBC에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다 이렇게 확정을 하면서 자주 쓴 말이 정호성도 다 확인해 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호성이 확인해 준 것은 이메일을 보냈다 또는 연설문을 보낸 적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했지, 이메일을, 그 태블릿을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을 봤다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알 수도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태블릿하고 이메일은 일단 구분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슈는 뭐냐면 이 이메일이, 정호성 씨가 사용했던 이메일이 최순실, 최서원, 제가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주로 쓰겠습니다. 최서원, 정호성만이 둘이 비밀리에 나누는 그런 이메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메일이 크게는 3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레이트 1819, 그 다음에 그 GC, ZIXY로 시작되는 GC 뭐 숫자가 뒤에 있고요. 이런 GC G메일이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김파, KIMPA, 김파 뭐 뒤에 2014 이렇게 시작되는 3개의 이메일이 있는데, 주로 이 태블릿에서 열렸다고 하는 이메일은 이 3가지예요. 근데 이 3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가령 그레이트 1819는 최순실 씨는 모르는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걸 모두 만들어주고 이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김희종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태블릿 속에는 김희종 씨 개인 메일이 열린 적도 있어요. 히파스라고 하는 HUIPAS, 히파스라는 개인 메일도 열린 적이 있어요. 이 모든 이메일을 아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김희종 씨 한 사람인데, 지금 JTBC 보도나 지금까지 김희종 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김희종 씨랑 이렇게 컨택을 했었고, 여러 번 컨택을 했고, 한 번 대답이 와서 한동안 길게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지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운명 공동체처럼 엮여 있고, 당신은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잘 이렇게 보좌했던 사람인데 지금 최서원 씨를 돕는 게 박 대통령을 돕는 것일 텐데 왜 이렇게 이 문제를 복잡하고 어렵게 하냐, 그렇게 계속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태블릿 PC는 최소한 태블릿이 있고 하나가 더 선거 캠프에서 쓴 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선거 캠프,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경선 때부터 썼던 게 있는데 2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이 2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죠? 신혜원 씨잖아요. 근데 신혜원 씨하고 김희종 씨는 동료였단 말이에요. 근데 김희종 씨가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신혜원 씨 때문이었는데, 김희종 씨는 신혜원이 틀렸다라고 주장을 했고, 신혜원 씨가 캠프에서 사용했던 이메일이 아니라 태블릿은 통신사가 SK가 아니라 LG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잘 됐다.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으니까 그 LG 통신 증거를 갖고 오면 신혜원 씨가 했던 모든 증언은 전부 이제 사라진다. 임피치된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냐?
그러니까 LG 가서 이 LG 통신사에서 증거를 좀 받아오세요라고 했더니 disappear,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돌아갈게요. 그러면 태블릿 PC의 순수한 이슈는 뭔가? 다시 말해서 태블릿 PC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연설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개만 구분하시면 사실은 이제 태블릿에 대해서는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계속 지금 태블릿 그 언론들이 이걸 세 개 섞어요. 섞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중요한지도 한국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말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태블릿이라는 이 도구가 법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 태블릿이 없었다면, 저는 이제 미국법을 공부했는데 미국법에서 이 뭔가가 없었다면 그것을 버퍼 테스트라 그래요. but for 테스트. 버퍼 테스트가 이 그 톨츠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게 불법 행위법이라는 게 있는데 불법 행위법에서 이것에 이제 불법 행위의 그 불법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버퍼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사고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다리를 안 다쳤겠지. 그러면 어땠을까라는 걸 가정해서 그 손해를 사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개념이 버퍼 테스트인데 지금 이 태블릿에 대해서 우리가 버퍼 테스트를 해보면 태블릿이라는 것은 손에 많은 국정을 쥐고 좌지우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상적으로 딱 표현해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거든요. 마치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 태블릿에 갇혀 있고 이거를 최순실이 갖고 흔든 것처럼. 그래서 이 태블릿은 법적으로보다는 인상적으로, 주관적으로, 정서적으로, 사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이 태블릿이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태블릿은 사실적으로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이 법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정에 갔을 때 제대로 우리가 신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 의심하고 있어요. 이 태블릿 사건 이후로 한국의 법조는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어요. 정말 권력으로부터 사실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진짜 판사가 있을까? 진짜 검사가 있을까? 슬픔이죠. 예전에 북한에서 온 제 친구가 북한에 상당히 상류층 특권층으로 살면서 북한이 상당히 잘 되는 걸 체험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1980년대 들어가고 나서 역사가 뒷걸음질을 치는구나. 역사가 뒷걸음질을 칠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매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말이 그렇게 자꾸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논아주는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 종이가 계속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90년대 가면은 지푸라기가 보여요. 90년대 북한 교과서는 아예 지푸라기가 보일 정도예요. 교과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그 교과서를 다 100권 정도를 이렇게 입수해서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역사가 계속 진전되고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역사가 뒷걸음질 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 친구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전 1970년대 태어나서 한국이 계속 잘 되는 것만 경험했어요. 심지어 IMF 때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진짜 드디어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이 되겠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다. 이제 금융이 투명해지고 자금도 함부로 못 숨기고 참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한국이 더 깨끗한 사회가 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지. 이거 뭐 우리나라 이상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한국에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가 아니라 마냥 후퇴? 이런 경우. 이 지금 제가 너무 착각인가요? 그만큼 제가 지금 현실에서 느끼는 이 느낌의 그 처절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낙천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는 게 요즘에 많이 슬퍼요. 굉장히 많이 삐지고 좀 그런 상황에 들어 있어요. 제가 그러면은 태블릿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정농단이라는 것을 가능케 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정농단은 형법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이 1년 넘게 지금 한국의 최고의 유행어가 됐거든요. 국정농단이라는 엄청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어로 번역이 안 되고 영국법에도 미국법에도 국정농단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외신은 어떻게 번역을 할 것 같으세요? 이 국정농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태블릿이 정말 중요한 이유 외신부터 들어주세요. 예. 한번 The public outrage came after Park admitted last week that she had sought the advice of a longtime friend, Choi Soon-shi, when drafting speeches. 네, 바로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태블릿이 없으면 이 샤머니즘 스캔들이 없죠. 근데 이 샤머니즘 스캔들 대부분 다 심지어 포린 어페어즈 같은 아주 정론지조차도 전부 다 이 샤머니즘 어택으로 말하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라든지 영국 언론은 전부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언론이 이 국정농단 이 사태를 샤머니즘 스캔들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단어 더 쓰면은 인플루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인플루언스. 그러니까 미국 법에서는 이걸 undue influence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당한 영향을 끼친다. undue influence를 끼치는 무당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을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정농단이라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뭔가 굉장히 나쁜 형법적인 위반, 형법적인 죄를 짓고 이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실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쁜 컬트 같은 그런 사건이 지금 한국을 지금 강타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그럼 지금 JTBC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겠습니다. 취임식 당일 박 대통령은 오색 비단을 모아 만든 복주머니 오방랑을 개봉하는 행사를 가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파일에도 오방랑이 등장합니다. 대통령이 향한 곳은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설치된 커다란 복주머니 오방랑. 오방랑을 개봉하고 안에 있는 메시지를 읽는 행사를 가진 겁니다. 그런데 최 씨는 취임식이 열리기 한 달 전인 1월 30일 오방랑의 초안으로 보이는 사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연말 12월에 우리 의원실과 그리고 해외 공간 등에 배포된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요. 이 달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우주의 기운을 설명하는 오방 무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방 세계, 철학 속에 우주의 기운.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이 끈도 보이시죠? 이게 오방색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냥 끈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통 문양의 끈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뱀을 드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칩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관료가 이걸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우주의 기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최순실이 믿고 있다는 그 종교가 우리나라 이 관료 사회가 지배하고 있는 사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던 지난 2015년 11월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입니다. 혼이 비정상이라는 말, 보통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뭔가 주술적 느낌이 납니다. 박 대통령이 한 발언 가운데 또 유명한 게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라는 말인데요. 이 발언은 2달 사이 2차례나 했습니다. 양국의 경제인 여러분, 브라질의 문호 파블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라는 소설에서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함께할 진실된 아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전 우주가 나서서 다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꿈을 이루어진다. 그런 아름다운 꿈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혼과 우주 이런 표현의 배경에 사이비 종교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인 최태민이 유경수 여사의 현몽이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영애에게 접근한 뒤에 영애를 이용해 많은 치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무속 스캔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참 놀라운 것이 이 태블릿에서 나왔던 이 오방랑 하나로 이 정도까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굉장한 거죠. 오방랑 이 주머니 복주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구박댕이가 됐어요. 심지어 무속인들 무당들이 최순실을 무당이라고 하다니 이건 우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참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 태블릿 PC가 법적인 쟁점보다 이 사실적이고 또 영적이고 이런 그 정서적인 이런 쟁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까지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아니 2사람이죠. 속옷까지 처절하게 벗겨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는 사람들마다 다 속옷 같은 세계가 있어요. 잘 안 벗기는 세계가 있다고요. 사람을 막 정말 속옷까지 다 벗길 때는 정말로 그 사람을 거의 모독하겠다라고 작정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도 말 안 하는 세계가 있고요. 그거 다 끄집어내겠다. 그럼 복잡해지는데 지금 이 김재규 씨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하고 힘든 것이 이 김재규라는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특별히 뭔가 법적인 이슈만 건져낸다 라는 것은 하나의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복잡한 팩트들, 사실들, 영적인 이슈들, 쟁점들 이런 것 속에서 뭔가 법적인 쟁점만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시킨다면 오늘 강의는 완전히 성공입니다.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저는 문학을 전공했는데 한국 최초의 근대 소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강수죠. 근데 이강수 이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최남선 소설을 보면 귀신 얘기거든요. 대부분 다. 뭐 귀의 성 이런 거 아시죠? 신소설이라는 게 귀신 얘기인데 왜 이강수를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그런 귀신 얘기들을 좀 들어봐야 돼요. 요즘에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것은 이 태블릿 이후로 한국의 모더니즘, 근대라는 것이 참 취약하구나. 우리가 이 한국의 근대 모더니즘 이 취약한 세계를 한 단계 더 상승시키는 그런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구나. 정말 신소설,
그 이전에 고전소설 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화 같은 것, 신화 같은 것이 지금 한국의 제도권 속에 왔어요. 모든 가치가 다 전도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양승태가 감옥 가야 되고 이석기가 바깥에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길거리에 막 퍼져요. 제가 그렇게 막 댓글 달아요. 왜요? 왜 그런데요? 막 다 댓글 달아요, 저는.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피켓팅 하고 있으면 가서 말해요. 그럼 이제 저 세종대왕 동상이 김일성 동상으로 바뀔 날이 가까워오겠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이승만, 박정희는 동상 하나 세울 가치가 없는 독재자고, 김일성은 영웅이고 혁명가가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죠? 이성을 주장할 수 있죠?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지점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안내해 준 도구가 태블릿이에요. 제가 먼저 결론을 말하면, 줄을 잘못 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줄을 잘 서신 분일 것 같아요. 이승만 줄에 설 것인가, 김일성 줄에 설 것인가 선택을 하랍니다. 분명히 헌법도 못 고치고 국가보안법도 못 없애고 형법도 못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줄에 서서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상, 저는 그냥 이단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태민이 이단인지 아닌지 제가 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1980년대에 부모님 잃고 정말 외로운 지경일 때 장로교 신학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때 당시 교수로 계셨던 분이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저히 못 견디고 나가시더래요. 기독교가 이런 겁니까? 그리고 길선주 목사,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 원래 무당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 닦았다 그래요. 한 번 무당은 영원히 무당이다. 그게 기독교입니까? 불교도든 뭐 사입이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그 정도는 모를까요?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최순실 씨는 무당인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런 흔적도 없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헌금했던 분이고, 그 아버지 최태민 씨도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 목사로, 정식 목사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사람을 잡으면 여기 크리스천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겠죠. 누가 거듭나겠습니까? 언제나 어둠에 처박혀 있어야죠. 근데 지금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 이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태블릿을 통해서 들어왔던 가장 심각한 쟁점은 바로 이 오방랑이라는 걸 갖고서 샤머니즘 스캔들을 퍼뜨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방랑은 최순실 씨랑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오방랑이라는 이 복주머니는 제가 거의 한 달 내내 이 포렌식 자료를 다 들여다봤는데, 이 복주머니는 2013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쯤에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예요. 이 이메일은 GC, ZIXI로 시작되는 GC 이메일인데, 이 이메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았어요. 돌아가신 이춘상 보좌관, 김우동 팀장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항상 이렇게 체크해보는 일종의
수행을 위한 정보 교환용 이메일이에요. 저희 지금 MPK도 있어요. New Paradigm of 뭐지? 코리아 gmail.com이요. 저희가 늘 쉐어하는 거예요. 거의 모든 단체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이메일이에요. 그 이메일로 들어간 그냥 정말 정말 가치 판단이 없는 홍보 자료, 그것도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보낸 사람도 김희종 씨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담당자예요. 그리고 김희종 씨는 나중에 대통령을 따라서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이죠. 그리고 신혜원 씨가 반납을 했다고 말했는데 그 반납을 했을 때 소지를 하게 된 사람이 김희종 아니면 김한수 두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최순실 거가 됐어요. 반드시 최순실 씨 거여야만 합니다. 이게 이런 생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전 답을 모르겠어요. 중립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전 지금 변희재 대표가 감옥에 가 있는데 이분이 왜 가 있어요? 저 좀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한데 변희재 대표가 감옥에 가 있는 이유가 이것도 형법이 아니라 개심죄입니까? 요즘에 이상한 죄가 너무 많아요. 법전에 안 나오는 죄. 그런데 저는 변희재 대표와 기자들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굉장했어요. 그런데 JTBC 마찬가지고 이제 수사 그만하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100년, 1000년 해봤자 아무리 팩트를 얘기해봤자 또 뒤집고 또 뒤집을 거예요. 정말 한국이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면 아직까지도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그 중립적인 수사기구가 확정을 해주셔야지 우리 같은 민간인이 언제까지 수사하겠습니까? 지금 이 태블릿 PC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사를 계속 기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누가 봅니까? MPK에서 볼까요? 제가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신혜원 씨라는 유력한 증언자가 나왔는데 검찰에서 다시 수사 안 하냐? 불러서 물어봐라. 그리고 지금 그 신혜원 씨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한수 씨가 만들어가지고 조진욱이라는 사람한테 줘서 자기가 나중에 대선 캠프에서 받은 거다. 그리고 김희종 씨한테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태블릿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예, 그 중에 일단 한번 이거부터 볼게요. 이 그 검찰이 제시한 포렌식 자료에 삭제됐다고 하는 메시지 컨텐츠가 13,008개 카카오톡 메신저. 이거 뭘까요? 예, 계속 그냥 쭉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전부 캠프에서 쓰는 내용이에요. 박근혜가 바꾸는 세상, 부산 경남 일정, 미래의 길, 대통령 선임 대변인 선임 관련 캠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JTBC는 이걸 200개 파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증거라고 주로 말했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시간도 대통령 되기 전에 2012년 뭐 12월 뭐 이런 식이에요. 선거를 하고 있을 때 주로 썼던 거고 결정적으로는 태블릿 사용한 용량이 쭉 나오는데 이 태블릿 사용한 것이 대선 기간 때만 쓰고 대부분은 하나도 안 쓴 거의 깡통에 가까운 그런 태블릿이에요.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국정농단 자료입니까? 대부분이 전부 다 캠프에서 다 반드시 봐야 되는 그런 자료예요.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진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캠프 사진들. 그리고 실제로 이 흔적이 놀라운 게 뭐냐면 대부분 다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썼던 페이스북 같은 다른 SNS하고 연동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이 SNS 작업을 했던 그 여자분, 한국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영어 이름은 에이미 킴이라는 그분의 사진이 이 포렌식에 53장이 들어있어요. 근데 왜 에이미는 수사 안 합니까? 그리고 이 에이미 킴의 이메일이 연락처에 들어있어요. 최소원 씨는 이 사람을 전혀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왜 이 포렌식에 에이미 사진 잔뜩 들어있을까요? 설명해 주셔야죠. 검찰은 형사소출을 할 때 반드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게슈타포의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함부로 아무 증거를 갖고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제 휴대폰은 완전히 뭐 남의 거예요. 제 조카 거네. 제 조카가 집에 오면 막 들여다봐요. 사진도, 남의 사진 너무 많아요. 우리 저기 팀장님 사진도 많고. 제 폰 뺏기게 생겼어요. 몇 개 단편적인 거 갖고서 어떤 사람을 지배적 사용자로 결정하면 지금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최순실 거다라고 말하는 게 사진 몇 장, 그리고 제주도에 갔다는 흔적, 그걸 GPS 정보라 그러죠. GPS 정보 하나 갖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한 몇 달치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좀 더 보여주세요. 최순실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각종 사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얘들은 누구예요? 이거 수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간단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저희도 대충 다 알아요 벌써. 넘어갈게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누굴까요? 넘어갈게요. 싸이 사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 클립들이 포렌식이 다 들어있어요. 대승 캠프에서 연동을 시킨 거죠. 또 넘어갈게요. 예, 넘어가세요. 이제 끝났나요? 아, 이거 열지 마세요. 예, 예. 그리고 그러면은 예, 이 정도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참 신기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 지워졌는데 몇 개는 나와 있어요. 근데 최순실하고 연관되는 어떤 이름, 이병헌 조카 이름,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암호예요. 우리나라 과학 수사가 이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어떻게 다른 건 다 안 보이고 딱 최순실 연관 글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워졌어요. 국가수에서 이거를 복원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왜 안 해주는 겁니까? 국가수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 정말 여기 한국 맞아요? 제가 한국이 정말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2012년에 미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말해요. 우리는 한국을 카피하고 있다. 처음에 영어도 뭐 we are copying이라고 그래요. We are copying Korea.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코피한다 그러더라고요. 카피. 중남미 사람들이 계속 우리는 한국을 카피하고 있대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우쭐했어요. 그래서 한국 하면 생각나는 거, 여자들이 잘 꾸민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외였는데 여자들이 잘 꾸민다, 리치하다, 그리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리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미국이 후진국이 됐고 한국이 선진국이다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우쭐했는데 국가수가 저거밖에 못합니까? 이게 지금 패턴이죠. JTBC는 정말 엄청난 언론사예요. 이 패턴을 한 번만에 풀었대요. 정말 천운을 타고났어요. 너무나 운이 좋아서 아무도 이 패턴을 말해주지 않은데 순식간에 풀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자친구 거랑 똑같아서 풀었다고 하는데 벼락 맞을 확률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JTBC는 천운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운 좋은 자들을 누가 이기겠어요? 참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너무나 신비해서 귀의 성의 나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블릿과 연설문과 이메일을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럼 좋습니다. 이제 연설문 빼고 이메일 빼고 그냥 태블릿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해진 것은 그 샤머니즘 스캔들의 증거물이 된 거. 손에서 쥐락펴락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라는 인상적인 도구. 그게 순수 태블릿 이슈예요. 그럼 만약에 이 태블릿이 정말 최순실 씨가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것처럼 최순실 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쥐락펴락이 없는 겁니까? 샤머니즘 스캔들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국정농단이 없어지는 거네요. 좋아요. 그렇다면 연설문은 그래도 봤잖아. 이메일을 주고받았잖아. 여기 그 태블릿에 나오는 연설문에 거의 90% 이상이 전부 대통령도 되기 전에 비서진 파일이에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비서 역할을 하고 도왔다. 이게 죄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할 말은 없지만 이거야말로 국민적인 갑질입니다. 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아무리 비천해도 법 앞에 평등해야죠. 최순실은 사람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말했던 것 중에 이건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캐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난 최사모야 이렇게 선포했어요. 제가 최순실을 어떻게 해서 최사모가 되겠습니까? 저는 인권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인권이라는 것은 핍박당하는 한 사람, 과도하게 핍박당하는 한 사람 편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준 거예요. 최순실 씨나 그 주변 인물들이 문제가 없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얘기는 딴 얘기고 한 사람이 이렇게 과도하게 인신적인 모독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고 전 국민이 돌을 던진다는 것은 문제적인 상황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연설문은 그래요. 연설문은 대부분이 전부 다 그냥 박 대통령 캠프에서 주고받는 내용이었고 심지어는 저도 20대에 요인의 연설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국무총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숨어서 했어요. 호텔에서. 그래서 공식 비서 라인에서 제 연설문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나. 백악관에서도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들은 별명이 백악관의 새양지예요. 쥐새끼예요. 연설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은 숨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설문에 누가 어떻게 작성해라 이런 게 법에 없는 거예요. 이 법이 아니라고요. 제가 연설을 할 텐데 여기 있는 누구한테 좀 초안 좀 부탁한다고 해서 이 법이 됩니까? 연설문 고친 것은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어떤 죄도 안 돼요. 지금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상당히 비자료 같은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자료는 분류하는 체계가 있어요. 그 분류하는 체계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돼요. 1급, 2급, 3급 모든 정부 자료는 시크릿일 때는 분류가 되어서 나옵니다. 웬만하면 전부 컨피덴셜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돼요. 대부분 이것은 보낸 사람이 문제가 되죠. 읽은 사람보다. 연설문 고치는 거 그거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앞으로 무서워서 연설문 고치겠어요? 어차피 공표될 것이고 어차피 다른 사람도 볼 것이기 때문에 연설문이라는 것은 비밀 자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연설문 이슈는 태블릿 이슈하고 원래 다른 거예요. 정호성 씨는 연설문을 보냈다라는 정도만 얘기했지 태블릿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자기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정호성이 다 말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참 알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이성과 합리보다는 감성과 정서, 인상, 느낌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태블릿은 죄형 법정주의, 법전에도 없는 죄로 사람을 마구 잡아넣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갑질이라는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전 지금 우병우 씨가 왜 잡혀간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병우 씨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된 사회를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비참해요. 저는 계속 제 나이를 세봐요. 와, 그래 괜찮아. 50년 동안 괜찮았어. 내년에 50이 되는데 와, 근데 지금 이 어린 새싹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맨날 그 생각이 들어요. 재형 법정주의, 증거주의, 무죄 추정 원칙, 불구속 원칙, 변호인 조력권, 그 모든 게 특히 최순실 씨 가는 데서는 다 무너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크라임이나 씬이나 구분이 안 돼요. 머릿속을 만들면 전부 다 지금 죄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뒤집어 씁니다. 우리 사회가 문명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야만으로 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북한보다 더해요. 이렇게 심각한 적신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블릿 보도를 시작한 JTBC는 모든 취재와 보도를 연역적으로 하고 있어요. 언론이 언제 그렇게 합니까? 언론은 계속 취재하면서 수정해 나가야죠. 근데 왜 수정하지 않습니까? 왜 신혜원 씨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제대로 하지 않아요? 국가수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한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본질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검사님들, 사람 함부로 잡아넣지 마세요. 그 증거가 몇 개 갖고서 사람 잡아넣는다면 범죄인 안 될 사람이 없어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으로 그런 증거를 갖고 잡아넣어야죠. 지금 여러 가지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 김수민 사진, 왜 에이미 사진 왜 들어갔나? 이상하지 않나? 설명해 주셔야죠. 확실한 반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검찰이 하는 일이에요. 입증 책임을 검찰이 지는 것. 이건 정말 문명국의 공통된 원칙입니다. 그리고 판사님들, 제대로 된 증거 없이 무죄 추정하는 것, 심증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판사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왜 대충대충이세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결국 태블릿은 우리 사회의 진실 검증 기관을 모두 타락시켜버렸어요. 지금 법치를 회복 불능한 상황까지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것이 됩니다. 저희가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를 만들게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방랑 파일로 국회에서까지 무속 스캔들을 학대지 생산하고 갑자기 국회에서 우리 전통 오방색, 오방끈, 오방무늬가 갑자기 와 미신의 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기독교인 최서원이 반드시 무당이 돼줘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의 원칙,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마구마구 훼손합니다. 우리가 자기의 종교가 있으면 가령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뭐 어떤 데서는 이단이야, 뭐 어떤 거는 뭐 사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다 한 표 갖고 있는 시민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누구는 이단이고 누구는 사입일지 모르지만 시민으로서 모두 투표권 갖고 있고요. 선거권 갖고 피선거권 갖고 있어요. 신천지 교도는 이제 선거권 못 가죠. 피선거권도 못 가죠. 그건 문명국이 아니죠.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서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왔습니까? 이걸 민주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존경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인간 존중, 인간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히틀러 찬양을 독일에서 형법으로 막지 않습니까? 왜? 이유가 뭡니까? 딱 정해놨어요. 히틀러 찬양은 독일 형법으로 금지, 심지어는 자기가 키우는 개가 이렇게 하일 히틀러 하면 다리를 확 드는 그런 훈련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잡혀갔어요. 독일은 그래요. 독일에서는 그런 법리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Human dignity,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인간 존엄이라는 말을 이해합니까? 북한에서는 인간 존엄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최고 존엄이란 말을 써요. 인간 중심이란 말은 쓰고 사람 중심이란 말은 쓰는데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고 존엄 한 사람만 존엄하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948년 8월 15일에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존엄하다. 제가 존엄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엄합니다. 반만 역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원칙이 국가 단위에서 실현된 것은 처음이에요. 그 나라, 그 건국을 봉쇄하려고 온 쌩 난리예요. 그 나라가 왜 부끄럽습니까? 1919년 임시정부가 국가입니까? 왜 독립운동합니까? 1919년에 우리가 주권이 있었나요? 우리가 존엄성을 보장받을 만한 그런 국가 공동체, 그런 영토를 갖고 있었나요? 그거 가지려고 준비했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나라 같은 나라 만들었고 이제 그 나라가 북한에도 확장되겠죠. 제가 요즘 생각해 보는데 제가 50년 동안은 대한민국에서 좋은 삶을 살았고 앞으로 50년 동안은 북한이 자유롭게 되고 번영하는 것을 구경하는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100살까지 살 생각은 전혀 없어요. 중간에 끊어질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전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이 꿈을 끄기 위해서 정말 온갖 세력들이 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령 체제를 인정하자입니다. 인간 존엄을 포기하자는 거죠. 한 사람만 존엄하다는 건데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 보좌관이 그런 말을 해도 교회에서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혼이 비정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혼이 비정상이라 그랬죠. 정말 혼이 비정상이에요. 국혼이란 말을 못 씁니까 저희가? 국혼이란 말을 못 써요. 나라의 어리라는 말을 못 씁니까? 정기, 국가의 정기란 말을 못 씁니까? 그게 미신입니까? 국혼이 농단되면 안 되죠. 김일성 수령을 인정하는 것은 국혼의 농단이고 영적인 범죄고 국가적인 천벌받을 짓이에요. 혼이 비정상이거든요. 지금 나라의 혼이, 국혼이 비정상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기 애들만 예쁘게 키운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애들이 예쁘겠어요? 얼굴에 어둠이 가득 찰 겁니다. 국가적인 영적 범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한국의 혼이 비정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그런 면에서는 진짜 예언자시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의 증언에 의지해서 이 태블릿을 전부 최순실 거로 만들었어요. 김한수 씨, 장시호 씨, 김희종 씨 다들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지금 급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전부 이해관계가 있는, 전부 약점이 잡혀있는 정원성 씨 마찬가지예요. 일단 나가서 아기를 봐야 되는 장시호까지 포함해서 이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들의 증언에 의지하는 수사, 어떻게 이런 삼류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삭제된 사진첩이 있습니다. 국가수에서 밝혀냈어요. 사진 하나는 몰라도 사진첩 자체가
실제로 없어졌어요. 이 태블릿 PC 포렌식에서 제가 보고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이 태블릿으로 사진을 찍은 흔적이 2012년 6월 25일 말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4년, 5년째 살아있는 태블릿에 사진을 딱 한 번 저녁 1시간 찍고 안 찍을 수가 있어요? 사진첩이 날아간 거겠죠.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태블릿에 관련돼서는 왜 이렇게 천지가 진동할 만한 정말 우연의 우연 또 우연 정말 벼락말을 그럴 확률이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 태블릿 몇 년 동안 사용된 태블릿에서 사진을 찍은 흔적이 딱 하루 1시간 정도 불과 몇 장밖에 없어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국가수에서 말했어요. 사진 폴더 자체가 삭제됐다. 누가 삭제한 겁니까? 이걸 누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이걸 미디어 워치에서 할 수 있습니까?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희재씨 풀어주세요. 여러분, 언론의 자유에 관한 기념비적인 판례는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이라는 1964년 판례예요. 지금 한국의 언론 자유,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대부분 미국 법을 많이 준용하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 모두 아시는 미란다 원칙도 미국에서는 1960년대 정립된 건데 한국에서도 1990년대부터는 90년대 후반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뭐 그런 그 권리를 다 고지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란다 원칙인데 그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형사소송법을 상당히 많이 준용하고 있어요. 지금 명예훼손법도 마찬가지예요.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은 이 명예훼손법 관련돼서 가장 기념비적인 소송인데 이 판례를 통해서 어떤 원칙이 확립되냐면 공인과 사인은 다르다. 공인과 개인이 다르다. 공적인 영역, 정책의 영역, 이런 공적 영역에서 언론의 자유는 더 크게 확장된다. 일부러 거짓말을 지어내서 어떤 상대방을 괴롭힐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면 언론이 하는 말은 대충 자유를 인정해준다. 이게 뉴욕타임스 vs 설리번이에요. JTBC 언론의 자유 있습니다. 좀 틀려도 돼요. 틀릴 자유 있어요. 한 번 말한 게 다 맞는 말 아니죠. 고치세요. 수정하세요. 그리고 미디어워치 틀릴 수 있죠. 틀릴 권리가 있죠. 언론은 틀릴 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론의 자유입니다. 오류를 범할 언론에서 틀릴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언론의 자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권 사회죠. 북한에서는 노동신문에 오자 나면은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고 그랬어요. 언론이 있겠습니까? 덜덜 떨고 맨날 공포밖에 없죠. 지금 우리 사회는 부끄럽게도 공적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된 태블릿 문제의 진실 규명을 시도한 변희재 씨를 구속 수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시계는 어디쯤 가 있습니까? 살인범에 대해서도 인권 원칙이 성실하게 적용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최서원 씨는 권리가 없는 인간 이하입니까? 왜 딸도 못 만납니까? 법이 언론이 어떤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런 권리를 줬습니까? 우리 사회는 정말 많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북한의 인권을 다루어온 저로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의 인권 수준이 북한에 수렴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탈을 멈춰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검찰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태블릿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법적인 쟁점은 굉장히 약한 이슈입니다. 손석희 씨가 그렇게 말했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있을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법을 압도하도록 중요한 사실적인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엄을 상실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하류 국가가 됩니다. 삼류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그렇게 둘 수 없습니다.
검찰이 아니라 불편부당하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과 같은 기관에서 태블릿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이 너무 심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태블릿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가 다시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을 풀 수 있는 검찰, 풀 수 있는 법원이 다시 한국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구체적인 사실적인 또 법적인 쟁점은 우리 그 박성현 감독님과 이신문 20답에서 나누겠습니다. 지금 또 두태 변호사님이 오셔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미 많이 갔지만 이신문 20답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다리가 저려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일단 절뚝거리면서 움직여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질의응답 포함해서 20문 20답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지금 저려가지고요. 제가 원래 이래요. 아이고. 여기 앉으면 되죠? 네. 아이고, 됐다, 됐어. 맞춰지나요? 여기 잘생긴 감독님은 박성현 VON 총괄 감독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가 짧게 이 신문 20답 지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네네네. 한 질문당 30초를 남는 게. 네. 네. 30초. 근데 저희 그 VON이 지금 아직 100일이 안 된 어린 아이와 같은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해서 되게 훌륭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발 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구독이 너무 적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 기반으로 방송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튜브가 좀 조회수가 많이 나오려면 굉장히 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이혼. 그래서 딱 클릭해 보면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뭐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조미료가 전혀 없는 정말 진실한 그런 방송들을 하기 때문에 좀 구독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가 이제 언론의 기능을 이제 정론의 기능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독자 수가 많지 않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영향력만큼은 저희 방송이 그 어느 방송 유튜브 방송 못지않게 있다고 나름 좀 자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좀 더 많은 이런 그 진실된 그 법치의 그 목소리들이 좀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좀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박성현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자화자찬은 이제 그만하고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좀 첫 질문부터 조금 이제 민감한 좀 이슈를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JTBC가 정말 태블릿 조작을 했습니까? 네, 조작한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잡혀가요. 큰일 나요. 조작한 것 같다고요? 이 조작, 네, 좋습니다. JTBC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제발 언론에서 그만 수사하게 해주세요. 제발 중립적인 기관에서 반드시 수사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JTBC 태블릿이 최순실 거다. 이런 식으로 믿도록 오도했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조작이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삭제했고 어떤 것을 뭐 삽입했고 이런 것들은 누가 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흔적들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태블릿을 이제 입수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런 입수 과정에 혹시 의문은 없는지? 네. 의문은 없고요.
JTBC가 엄청나게 운이 좋은 매체구나. 모든 언론들이 다 가서 킁킁대고 취재를 했는데 어떻게 그 책상, 원목 책상 서랍에 그렇게 알토란 같은 증거가 남아 있었을까? 그걸 또 집어내서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배터리를 샀나요? 뭐를 샀죠? 그쵸. 네, 그리고 충전기를 샀죠. 순식간에 L자 패턴을 풀었다는 거. 저는 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운이 좋은 언론은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은 없지만 신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속 스캔들의 계기가 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오박남 파일 최서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서원 씨와 오박남 파일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 태블릿이 최서원 씨가 아주 익스클루시브하게 독점적으로 갖고 다녔다라고 할 때만 성립됩니다. JTBC가 한동안 이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갖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수정했고 이렇게 보도했는데 연설문을 수정하는 기능이 없고요. 사진은 단 한 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마장도 안 나, 승마장도 안 나왔고 뭐 아무 사진도 없었어요. 6월 25일 말고는 사진이 없습니다. 이미 거기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과 오박남 파일의 관계는 태블릿의 주인, 그러니까 지배적 사용자가 결정돼야지 나오겠지만 적어도 그 비밀을 잘 아는 사람은 이 홍보를 담당했던 김희종 행정관이 아닐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연관해서 이제 그 실제로 사용했다는 신혜원 씨가 이제 그 주장을 이제 그 자기가 썼던 태블릿이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신빙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신혜원 씨가 그 서강대 출신인데요. 서강 포럼에서 박근혜 대통령 뭐 이 선거를 이렇게 좀 불법적으로 도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벌금을 그 서강 포럼 개인이 아니라 서강 포럼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 신빙성을 부정하는데 저 이번에 범칙금을 100만 원 넘게 냈거든요. 그러면 제가 범칙금, 교통 범칙금 낸 걸 가지고 제가 하는 말에 신빙성을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에서는 정직성 범죄, 그러니까 횡령이나 사기나 이런 거가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이 신빙성을 약간 깎지만 다른 걸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좀 리걸 마인드, 법적인 이 관념이 굉장히 약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신혜원 씨는 지극히 그 건전하고 또 똑똑한 상당히 엘리트 여성입니다. 그분의 증언을 굳이 부정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애국자예요. 예, 저는 상당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신혜원 씨가 주장하셨던 이제 김희종에 주었다 뭐 이런 얘기 주장들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분들은 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참 궁금해요. 김희종 씨를 검찰에서 불러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들었고요. 네네. 그 에이미는 모르겠어요. 검찰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혜원 씨도 왜 안 부르는죠? 신혜원 씨는 검찰에서는 안 부르고 자유한국당에서 불러서 이렇게 물었대요. 혹시 언론에서 전화 좀 옵니까? 안 오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신혜원 씨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많이 오는데요. 그게 지금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 야당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그 태블릿을 태블릿의 진짜 소유자, 진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유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유주는 김한수 씨죠. 김한수 씨고 돈을 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실사용자는 캠프에서 사용됐다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최순실 씨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또 설을 지금 JTBC가 말해왔기 때문에 심지어 검찰에서도 2016년 12월에 그냥 최순실 거로 정한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검사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최순실 거로 되어 있지만 반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그 태블릿 이제 검찰의 주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GPS 기록이죠. 그래서 최서원 씨의 위치 기록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SK기지 정보는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고 제출이 된 건가요? 검찰이 말하는 GPS 기록이라는 것은 뭐 제주도에 간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단발적인 거 말고 상당히 긴 시간에 이 기지국 정보가 필요한데 증거가 되려면 그런 것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수원 씨 본인은 태블릿 PC가 자기 것이라고 뭐 인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정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변호인이 그냥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굳이 거짓말까지 제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최선 씨가 태블릿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JTBC에서 녹음 편집을 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한때 또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뭐 장시호 태블릿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지 좀 궁금하네요. 대여섯 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태블릿은 하나인데 장시호 씨도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장시호 씨는 그 어머니가 암이라고 그러고 또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 뭐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참 나쁜 것이지만 어쨌든 장시호 태블릿이 그것이 최서원 씨 걸로는 확정된 2014년 4월까지 사용이 되다가 꺼집니다. 꺼지고 나서 이제 그 JTBC가 발견했다는 2016년 10월까지 이제 쭉 꺼져 있다가 이때 다시 켜지는데 이게 그 기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어디에 있었나요? 감독님 아세요? 저 몰라서 여쭤본 건데. 두 변호사님 이거 어디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지금 4월 그때 예. 어디에 있었는가부터 뭐 물어봐야 예. 되지 않을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그때는 그 더 블루 K도 없었으니까요. 어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이 시점이 참 묘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 시점이 그 정윤회 사건 십상시 이걸로 민정 이제 비서관실이 아주 시끄러울 때인데요. 또 마침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던 그 조홍천 비서관이 그레이트 1819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19대 대통령을 뭐 되는 걸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 보도가 됐거든요. 어떻게 아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레이트 1819를 어떻게 아셨나? 왜냐하면 그레이트 1819 그 메일은 사용이 안 된 메일이고 그 태블릿을 오픈하기 위해서 지메일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 기저 이메일로만 썼다고 김희정 씨가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의 비밀을 조홍천 씨가 어떻게 알았나 굉장히 궁금하죠.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알 것 같은데 언제 마음을 먹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태블릿 PC는 이제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쪽에 그런 그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많이 필요한 그런 좀 그 이제 그 기기인데 국과수에서는 이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사하고 발표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국과수는 약간 좀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알고 있다고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은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증언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변희재 씨가 지금 감옥에 가는 바람에 누가 이거를 좀 알아봐 줄 사람이 없군요. 근데 국가수라도 좀 용기를 내서 정확한 이제 증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국가수의 그 포렌식 결과로 어떤 한 사람이 지배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포렌식 그 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삭제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복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렇게 IT 강국에서 그 못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국가수가 이런 입장인데 여러 사람이 지금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검찰과 JTBC는 이제 이거는 최소한 태블릿이다 이렇게 확증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네네. 한 대여섯 가지 있어요. 그 제주도 GPS가 있고 그다음에 영사콜 2번의 영사콜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몇 개 뭐 이렇게 사진 2장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들이 전부 다 그 beyond reasonable doubt 수준의 그렇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반증 가능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입증 책임을 지고 검찰이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또 입장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이 부분은 오늘 워낙은 두 변호사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빨리 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 이제 여쭤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박 대통령도 태블릿 보도는 굉장히 좀 충격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사과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탄핵 국면에서 가장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도 계속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테 쉽게 얘기를 못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어떤 한 인물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징을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때까지 저희가 남성 대통령들만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교할 수 없었겠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또 남편도 없고 아주 뭐 개인적인 사적인 걸 챙겨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자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관리를 하는 그 비밀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았던 심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론의 장에서 이해시킬 수는 없다.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지켜줘야 될 영역인데 왜 이렇게까지 다 뭐 머리하고 어떻고 피부까지 다 까발렸나. 예, 너무 슬퍼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남자들도 참 째째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사실 여자들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는 여자들이 더 이상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범국민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삐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이제 다음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태블릿으로 이제 다운로드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셨는데 태블릿으로 다운로드 받은 이 연설문 이게 국정농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지. 네. 정호성 씨가 보내준 그 메일이나 그 중에 문제를 삼을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문제될 게 좀 있고 그리고 최소원 씨가 만약 그런 존재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고 또 정윤회 사건도 있고 그랬으면은 정말 뭐 숨기려면 더 철저히 숨겼어야죠. 그런 문제가 정말 사실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태블릿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연설문 중에는 사실은 국정농단의 근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차피 다 공표될 거기 때문에 저는 비밀 자료로 보이는 건 발견을 못했어요. 정호성 씨는 태블릿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이것도 계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정호성 씨는 이메일을 보냈다, 뭐 연설문을 보냈다 이 정도는 말했고 네. 최성 씨도 그건 뭐 스스로 인정을 했고 하지만 태블릿을 봤다 이런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네. 이제 그 실제 소유주인 김한수 씨 증언이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왜 계속 바뀌고 최소원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실 이 태블릿 관련돼서 가장 미스테리면서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죠. 그게 그 김한수, 김희종 두 사람의 태도인데 정말 뭐 시쳇말로 미치고 한장할 일이죠.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바꿀까? 뭐 생일 선물로 줬다고 했다가 또 뭐 집어넣는 걸 봤다고 하여튼 증언도 별로 법적으로는 의미 있는 증언도 아닌데 김한수 씨가 최소원 씨를 돕지 않는 건 확실하고요. 김희종 씨도 뭔가 숨기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건
확실하죠. 그 에이미에 대해서 계속 물었을 때 자기도 모르겠다라고만 대답을 했거든요. 두 사람이 좀 정직하게 이제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태블릿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주 회의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후퇴가 두발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가? 왜 제 기분이 이렇게 끝도 없는 심연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고 이렇게 희망이 생기지 않는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희망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이런 느낌 속에 더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저희는 최소한의 일들을 해야겠어요. 저는 도태우 변호사님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논평하거나 할 때 이 얘기가 정말로 목이 많은 소리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뭐 임종석의 생각을 바꾸나, 뭐 태양광 말하면은 뭐 허인애가 사업을 그만두나, 참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지금 이 절망적인 선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사람이라도 말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인생 통틀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진 느낌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는 우리 다 같이 지금부터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 빨리 끝냈죠? 예. 짧게, 짧게 지금 20문 20답 진행했는데요. 저희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우리 도 변호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또 같이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고 또 여러분들께서 여기 질문 주시면 변호사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사실 토론하기가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좀 더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기자님 그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이 태블릿 PC에 여기 우리가 탄원서를 다시 내는데 태블릿 PC 관련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그런 종류의 탄원서를 내자고 방송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저는 지금 탄원서를 써야 되는데 뭐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태블릿 PC 내용을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해서 저는 이과 출신이라 가지고 이거를 연결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걱정입니다. 그 재수사 관련 촉구 부분에서는 그 일단 변희재 씨 재판도 태블릿 그 관련해서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카톡 복원 신청 같은 것을 그 변희재 씨 쪽에서 아마 그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을 그쪽 재판부가 그 용기 있게 잘 받아줘서 한다면 그쪽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지요. 그 한편 박 대통령님 그 재판 경우에는 염두에 둬야 될 거는 이게 검찰 항소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 항소만 되어 있다는 것은 검찰이 불만을 제기한 부분만 원래 그 재판이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참 뭐 좀 그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재판이죠. 그런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탄원서 부분은 원래 자유롭게 쓰는 게 탄원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 탄원서라는 제목 아래서 그냥 마음에 담아 있는 탄원하는 걸 자유롭게 쓰시면 그게 탄원서입니다.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최신 그 이야기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변희재 씨 관련한 그 수사 기록 자료에서 JTBC가 자기들이 입수할 때 찍었던 동영상이라고 하는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복사한 걸 제가 오늘 볼 수 있었는데 한 18분 되는 분량의 그거였는데 그 앞으로 아마 우종찬 기자님께서 상세히 분석하시면서 그거 방송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 인상적이었던 게 첫머리에 태블릿에 가연이라고 나와요. 이름 가연. 가연이 그 김희종 씨 자녀 이름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은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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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연은 없고요. 가은인가요? 예. 예. 그 하여튼 연희가 따로 있죠. 연희하고 가은하고 그렇구나. 예. 하여튼 그래서 그게 눈에 확 띄더라고요. 처음에. 예. 예.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요. 지금 우리나라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저희가 뭔가 섬찟할 정도로 변화돼가는 그런 속에 지금 위험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양심적인 변호사 모임, 도태우 변호사님이나 김미영 변호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모임이나 어떤 연계해가지고 국제인권위원회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수습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그 미국법을 공부했는데 변호사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도 변호사님 강의하실 때 하신 말씀 같은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비슷한 상황을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그 사상적으로는 모더니즘의 종말이다 이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여러분 모두 뭐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런 말 다 들어봤겠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도 모더니즘과 같은 종류예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하는 정말 전 인류사적인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큼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인권 레짐도 거의 지금 붕괴 직전이에요. 미국이 지금 유엔 인권 이사회를 나와버렸거든요. 말하자면은 유엔에 가면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정작 북한이나 시리아 같은 데는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만들어놨던 그런 제도들이 진정으로 진짜 정의를 구현하고 진짜 평화를 만들고 이런 선한 일에 쓰이는 역할이 거의 다 셧다운이 된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타개해 나갈까는 정말 새로운 종류의 인류사적인 숙제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김미영 사무총장님이 약간 이제 암울하게 느낄 때가 있다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봅니다. 희망을 주실 거예요. 그 보는데 우선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로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종래 없는 일이죠. 예, 2년 전, 3년 전 같으면 저도 여기 있을 줄 몰랐고 여러분 각자도 전부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있을 줄은 3년 전에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있습니다. 모여서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비정치인에 의한 정치혁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운동권 직업 운동가들 또 직업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정치가 전유물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시민 정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원래 그 근본적인 모습도 아니죠. 그걸 그 시민 정치가 살아 있고 그 위에 이런 얹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 자유민주 시민사회의 근본인 이런 시민정치, 진정한 의미의 시민정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시민정치거든요. 네. 여기 이렇게 직업을 가지신 다른 분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저녁에
이런 나라를 걱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게 시민 정치예요. 예. 이게 살아 있는 것이 영미거든요. 예. 이게 영국과 미국을 낳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족했어요. 이렇게 밤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모의를 하던 사람들이거나 직업 운동가 계열이에요. 아니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무슨 제도권 정치를 꿈꾸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진정한 시민 정치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 사실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제대로 된 주목은 제가 볼 때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해할 만한 인식틀이 조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가능성을 알면 좌든 우든 제도권은 제가 볼 땐 기절초풍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여기에 싹은 우리 대한민국의 트럼프 현상 같은 걸 일으킬 수 있는 태풍의 핵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현상을 낳은 것을 조금 다르게 보면 그게 바로 비제도권에 있던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를 뒤엎어버린 그런 일종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좌익 직업운동 계열이나 우파를 표방했으나 사실 정체성이 불분명한 지금 제도권이나 굉장히 어떤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태블릿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좀 더 보니까 희망은 이미 지울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없앨 수가 없어요. JTBC가 이미 왜곡 보도를 해놓았던 영상들이 없앨 수가 없습니다. 다 남아 있습니다. 예, 다 남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탄핵을 한 사람들이나 거기에 동참하고 태블릿을 외면했던 자유한국당이 하나도 돌보지 않았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그런 자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힘으로 태블릿 이슈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그 증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뒤에. 예,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날이 옵니다. 예, 다음 질문 주세요. 네, 한 가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너무 시간이 간데 태블릿 PC를 이제 주제로 말씀 오늘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일 희생을 당하고 있는 분은 변희재 씨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응원하고 싶은데 이제 각자 더 깊이 가졌으면 좋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 플로에서도 얘기를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정창 기자의 거짓과 진실 이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태블릿 PC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또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드는데 아마 어제 자르다 113회가 될 겁니다. 113회가 지금 그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김한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김한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홍석현이 아들하고 이제 아주 친분이 가깝고 이렇게까지 이제 파헤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잘못하면 법률적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거기서 크게 반발을 못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이제 모여서 더 깊이 드릴 수는 없고 하나 말씀은 98회인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10만 양병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보면서 이 10만 양병설이 무슨 이게 바람간 임진왜란을 대비한 건가 이런 얘기로 생각하면서 그때 읽으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MPK도 구독을 해가지고 시청자가 늘어야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파급 효과도 있고 이제 공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 우정창 하는 분 그 경우에도
이것이 지금 제가 그 당시 볼 때는 기억에 3만 매출도 올라왔는데 뭐 상당히 사이즈업을 한 건데 10만이 돼야 이 파워가 살고 거기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10만 양병설이 그런 뜻으로 다 얘기를 해요. 야, 그 저분이 저렇게 희생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들 하고 이제 이 어려운 때도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민주혁명 같은 이 모임에 이게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만 그분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도 10만이 이것을 만약 본다면은 변혁에 아주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주변에다 야 태블릿 PC 너무 설명하다 보면 뭐 아주 재미있게 들으면서도 끝까지 설명할 길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특히 이제 탄핵과 관계돼 가지고 우종찬 기자가 하는 거짓과 진실에 그 당시 98회로도 기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10만 양병설이 있으니 내가 한 사람을 좀 양병하는 것처럼 한번 그것 좀 봐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얼마를 지났습니다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우리 MPK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테마와 전망과 현실을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안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이 많겠습니다. 한번 양병설이 하나 좀 아주 재밌어요. 또 그럴 것이면서 또 VON도 선전해 주세요. VON. 네. 그래서 요새 MPK 이거 VON도 되겠습니다. MPK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한번 더 설명 필요 있겠습니다. VON 10만 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자료 그 자리에 있는 거 하나 가져와 주십시오. 제가 아니요 그거 말고 앞에 있는 거 새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이 자료가 뭐냐면은 손용석 팀장, 손용석 아시죠? JTBC 그 팀 했던 손용석 팀장, 심수미 기자, 김필준 기자가 같이 단체 카톡방 열어 있는 그 자료입니다. 자기들이 냈어요. 자기들이 변희재 씨 고소한다고 낸 자료입니다. 그 자기들이 소위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하는 18일 날짜에 자기들은 이런 단톡을 주고받으면서 입수했으니까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부분 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그날 이제 저녁에 나갈 방송을 이건 이제 태블릿은 아니고 WK 사무실에 뭐 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내용을 방송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기존에 인터뷰나 녹취를 했던 것에서 이제 어떤 멘트를 방송 내보낼 것인가를 상의해요. 자기들이 단톡으로 상의합니다. 그래서 녹음했던 것 중에 잘라가지고 여러 개를 후보를 막 내세워요. 뭐 4-5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4-5개 내세우고 이거 내세운 아마 김필준 기자가 이거 맨 위에 거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맨 위에 거는 그냥 이래요. 그거하고 그거는 벤츠인데 그 차가 올 때는 그 여성분하고 다른 사람들도 오고 그래요. 그 여성분만 올 때도 있고 젊은 여성 올 때도 있고 여성이 아마 뭐 최순실 씨 가리키나 보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쓰겠다 이러니까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뭐로 고쳤냐면 여성분 올 때는 1998 벤츠가 올 때는 항상 박헌영이가 데려다주고 오고 또 데려다주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가 봐요. 금방 갔다 오대요. 이게 더 좋겠다. 그러면서 이걸 쓸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손용석 팀장 같아요.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걸 제안해요. 여성분 올 때는 항상 박헌영이겠죠? 박땡땡이가 데려다 주고 오고 또 데려다 주고. 자, 요까지는 이 말을 부분적으로 조금 생략한 겁니다. 음성 편집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에 말을 잘라내도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듯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성분 올 때는 하고 1998 벤츠 이거는 빼버리고 박헌영이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오고 또 데려다 주고 그까지 딴 겁니다. 다음에 제가 문제 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거의 매일 오죠. 이 말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읽을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왔지? 거의 매일 오죠. 그 목소리를 땄을 수도 없을 텐데 이 말이 어떻게 붙나? 거의 매일 오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방송하자 이 말이죠.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넵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되나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거의 매일 오고 그게 거의 매일 오죠. 어디냐면 딴 녹취에 후보 딴 녹취 처음 시작이 거의 매일 오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 오조는 어디 딴 데 있던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 맥락이 거의 매일 오조가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오조라는 대화 맥락에서 따쓴 거면 악마성이 그래도 조금 덜한 거예요. 실제로 매일 오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 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게 최순실 씨가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거의 매일 오조는 박헌영이에 대한 말일 수도 있는데 뒤에다가 최순실 씨 오던 그 박헌영이가 차 태워서 데려다주고 오고 간다 해놓고 그 다음에 거의 매일 오죠. 거기 음성 딱 붙이고 이렇게 가자.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이겨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나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길 때 거의 다 진 듯하다 이깁니다. 예. 그냥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올 때도 야훼의 궤가 뺏겼다가 온 난리가 났다가 마침내 다윗 왕이 서고 이스라엘 가장 전성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믿어야지. 검사를 왜 믿어요? 예. 또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은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신 외국으로 나가셔서 왜 그거 어때요? 제네바 거기 가서 말씀하신 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태블릿하고 상관이 없이 지금 도 변호사님 오신 김에 예 궁금한 거 제네바 소식. 유엔이 이 빨리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금 빨리 움직일 듯 하다가 그 다음에 무언가 하여튼 일이 생겼는지 아주 지금은 막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모드로 바뀌어 버렸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뭔가 새로운 차원이 유엔도 좀 신기한 게 그 유엔 가령 이제 동성애 옹호하는 데서 북한 인권을 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 인권 운동 하시는 분이 되게 크리스천이 많고 동성애도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도 변호사님의 이 희망가에 이렇게 덧붙이자면 한국에서 새로운 그러니까 인간이 나아갈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아니라 다음 주 강의를 소개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가 우리 7월 16일인데 그 다음 날이 7월 17일 제헌절이에요. 그래서 헌법 제정 우리 70주년 국가가 기념도 별로 안 해주니까 우리가 국가가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문정부가 기념을 잘 해야 되는데 잘 안 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라도 잘 기념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나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정에 막 제목을 갖다 크게 붙였어요. 인류사적 의의라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근거는 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 생일 70주년 생일인데 우리 떡 할까요? 다음 주에 떡 할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예, 우리 떡도 먹고 생일 축하하고 8월 15일에도 좀 뭔가 의미 있는 행사 나라가 안 하니까 우리끼리 하려고요. 우리끼리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국가의 생일 파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없으시죠? 예,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어떠셨습니까? 좀 태블릿에 대해서 약간 시원해지는 거 있으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MPK 월요 공개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